예,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소송법을 가르칠 이동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예,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J 파트너스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형사소송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과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수험생들을 좀 많이 가르쳤고 합격한 이후부터 계속 가르쳤고 이래서 형사소송법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법을 항상 먼저 시작할 때 하는 게 이 프린트인데, 이 프린트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건데, 하게 되고, 이 전반적인 정리를 3시간 동안 할 겁니다. 오늘 하루, 요거, 정리 꼼꼼히 할 거고, 조문이랑 이런 거 보면서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형사소송법을 봤다. 형사소송법을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 머릿속에는 딱 2가지가 나눠져 있어야 돼요. 형사소송법은 딱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즉 공개 재판이라고 하는 공판 단계. 딱 요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로 나눠져 있고 2가지로 나눠진 상태에서 2가지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좀 그 전반적인 진행 절차를 쫙 보게 되면 범죄 혐의를 받는 자는 당연히 여기서는 피의자죠. 피의자고 여기서는 뭐예요? 범죄 혐의를 받는 자 여기서는 피고인이죠. 맞죠? 피고인이고 그 다음에 수사는 어떻게 시작돼요? 처음에 시작이 제가 질문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뭐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던 수강을 들으시던 질문을 드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해 보시던가 뭐 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제가 그냥 단순히 가르쳐 드리는 거는 능동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공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많이 안 남아요. 능동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하면서 저랑 같이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사는 어떻게 시작돼요? 보통 고소나 고발, 뭐 인지 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면 고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죠. 맞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죠. 피해자의 제3자. 그 다음에 인지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는 시작이 됩니다. 수사는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시작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수사가 시작하면 뭐를 하겠어요?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겠죠. 제가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걸 하는 거고 재판 단계에서는 뭐냐면 여기서 올라온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 컨셉이랑 재판 단계 컨셉이랑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수사 단계에서 하는 거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고 재판 단계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올라온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로 사용할지 그리고 이 증거를 사용했을 때 유죄를 할지 무죄를 할지를 판단하는 게 재판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 컨셉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컨셉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 고발, 인지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겠죠.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이제 수사에서는 또 어떻게 나눠져요? 수사는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임의수사가 원칙이죠.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말 그대로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임의수사 여러분들이 아마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면 임의수사와 관련된 판례를 보시게 되면 나오는 문구들이 있죠. 오로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뭐 그런 오피자객명이라고 해가지고 2문자 많이 외우시죠?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거는 피의자 신문이죠. 피의자 신문. 그거 두드러 패가지고 강제로 진술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말 그대로 오로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진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두드러 패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임의수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임의제출, 임의동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강제수사가 좀 중요하죠. 강제수사는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이제 강제수사 같은 경우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이 되는 게 강제수사예요. 근데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죠. 그 예외적인 사유를 시험에 당연히 많이 내시죠. 많이 내시죠. 예, 교수님들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강제수사는 우선 원칙적으로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제수사는 당연히 사람에 대한 거와 사물에 대한 걸로 좀 나눠질 수 있죠. 사람에 대한 거와 사물에 대한 거. 예, 사람에 대한 거와 사물에 대한 거. 제가 이거 프린트에 이렇게 적어놨지만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체킹하시고 몸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펜이 움직이셔야 되고 몸이 움직이셔야 되고 계속 하셔야 돼요.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는 그럼 뭐가 있어요, 보통? 사람에 대한 거. 체포. 예, 구속이죠. 맞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거는 이거는 뭐 제가 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조문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215조, 216조, 217조, 218조, 220조. 예, 요 조문만 딱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거는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 말하는 거겠죠. 압수수색 영장. 예,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거를 볼게요. 사람에 대한 거를 보면 그럼 체포와 구속은 차이는 뭐예요? 체포와 구속의 차이. 체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48시간 가둬놓는 거죠. 맞죠? 구속은요? 48시간보다 더 가둬놓는 거예요. 어떻게 더 가둬놓느냐? 보통은 이제 이게 뭐 나중에 조문이랑 이런 거 다 보면서 할 거예요. 어떻게 가둬놓느냐? 그 수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구속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도 있고 법정 구속. 법정 구속이 판결 선고할 때 구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그러면 판사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원래 원칙적으로 사경은 10일.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사는 10일 플러스 10일. 요건 조문 보면서 다 할 거예요. 조문 보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법원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으로 치면 1, 2, 3심 다 합쳐가지고 2개월밖에 안 돼요.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법 조문상 1심에서 2개월 플러스 2개월 플러스 2개월이고 항소심에서는 2개월 플러스 2개월 플러스 2개월, 그 다음에 항소나 뭐 상고나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고도 2개월 플러스 2개월 플러스 2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통 이제 18개월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무튼 이게 있는데 이거 다 조문 볼 거예요. 조문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먼저 우선 요렇게 흘러가고 요거는 디테일한 거는 제가 꼭 볼 거예요. 디테일한 건 볼 거고 오늘 볼 거예요. 오늘 볼 건데 우선 흐름을 한번 쫙 보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요렇게 흘러간다. 수사 단계에서는 요렇게 좀 흘러간다. 그러면 자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뭐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수사는 당연히 사경이랑 경찰이랑 그 다음에 검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이제 그거 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뭐 송치 의견을 올리거나 불송치 의견을 올리거나 그런 거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불송치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뭐 진행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크게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하진 않고 자 검사가 왜 무섭냐면 검사는 이 재판을 회부할 수 있는 즉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검사가 지금의 이제 요런 조사를 뭐 사경도 하고 검사도 해가지고 쭉 따라서 올라와서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소를 하겠죠. 그럼 기소를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을 상정해 보세요. 재판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수사 단계에서 하는 거고 재판 단계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기소가 돼가지고 기록이 올라오겠죠. 조사된 증거들이 올라오겠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증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재판에서 만약에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걸 유죄로 할지 무죄로 할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재판 단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안 있을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위수중이죠. 맞죠? 위수중. 그 다음에 뭐예요? 전문법칙.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는 전문법칙. 전문법칙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나중에 조문 보면 아시겠지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전문법칙을
전문 법칙을 만약에 311조를 적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311조만 적어.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원칙과 예외를 같이 적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원칙은 무조건 적어 주셔야 돼요. 근데 311조부터 316조까지 전문 법칙은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310조의 2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 법칙을 만약에 답안지를 적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310조의 2 요거를 무조건 적고 시작해야 돼요. 적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무튼 차차 조문이랑 이런 거 다 꼼꼼히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선은 전반적인 흐름은 요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이제 뭐 1심, 2심, 3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급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뭐, 그 다음에 항소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상고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이런 건데, 이 디테일한 부분은 같이 보면 되고, 그래서 그 뒷장을 한번 보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해야 되는 건 뭐냐? 보면 아까 우리가 쭉 흐름을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사 단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사 단계는 혐의를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사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증거를 모으고, 그거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 그런 거고, 이제 재판 단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이거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하는 게 재판 단계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컨셉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수사는 당연히 고소, 고발, 뭐 인지, 뭐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고, 고소는 피해자, 그 다음에 고발은 제3자, 뭐 해가지고 인지는 뭐 당연히 수사기관 인지해가지고 시작되는 거고, 머릿속에 계속 그림 그리세요, 지금.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그림 그리세요.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고, 임의수사가 원칙이 있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진행되고, 맞죠? 그리고 수사는 그러면 또 어떻게 진행되냐면, 사람에 대한 거와 사물에 대한 게 있죠. 그럼 사람에 대한 거는 뭐다? 체포와 구속이 있고, 사물에 대한 거는 아까 압수수색 영장인데,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조문은 215조부터 220조 사이에 조문이 있어요. 그거 다 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우선 사람에 대한 거부터 먼저 볼게요. 사람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프린트 드린 거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체포와 구속이 나와요. 체포와 구속. 그리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도식화 하셔야 돼요. 도식화. 이거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저도 법서라고 하죠. 그 기본서 이런 거 보면 저도 헷갈려요. 저도 뭔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걸 이제 본인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를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체포부터 볼게요. 체포 우선은 조문 펼쳐 놓으셔야 되겠죠. 저도 항상 이 조문을 갖고 다닙니다. 강의를 할 땐. 자, 조문 몇 조 펼쳐 놓으셔야 되겠어요? 200조부터 펼쳐 놓으셔야 돼요. 200조부터. 자, 200조부터 펼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조문 한번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보시면 200조 체포는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체포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체포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자, 두 번째 긴급 체포. 세 번째는 현행범 체포. 체포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돼요. 알면 돼요. 그리고 체포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속은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과 법원 단계에서 구속을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과 공판 단계, 즉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뭐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형사소송법은 우선은 수사기관 자체를 안 믿어요.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를 보시게 되면 수사기관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수사기관은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개입해야 된다? 그 뭐 인권 침해나 이런 게 좀 심할 것 같으면 누가 개입해야 되냐면 그 판사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은 법원을 그리고 판사님을 전지전능하신 신이고 인권의 수호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지금 저 변호사 무슨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이제 뭐 수업하면서 쫙 보면은 제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체포는 영장이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고요. 구속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있고 공판 단계에서 구속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그러니까 인권을 수호자이자 전지전능하신 신인 법원이,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당연히 주체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냥 영장 발부하면 돼요. 근데 수사 단계에서는 법원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법원이 튀어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절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수사가 돼서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 말 그대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이때 법원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사 단계에서 지금의 구속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포는 48시간이에요. 48시간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그래도 심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48시간 뒤에 풀어나니까. 근데 구속 같은 경우는 이게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나중에 실무하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뭐 실무자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도 실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실무하시는 분들의 혹시나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여쭤보시면 되겠지만 우선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제 1심 판결 선고를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한 그냥 계속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 몇 달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달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해요. 심한 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형사소송법 취지가 뭐라 그랬어요? 형사소송법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를 쫙 보게 되면은 수사기관을 우선 못 믿어. 수사기관은 인권 침해하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수사기관이 맘대로 하게 하면은 못 믿는단 말이에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개입한다? 판사님이 앞으로 들어가서 개입을 좀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영장실시심사랑 구속적부심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영장실시심사랑 구속적부심사가 이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판사님 앞에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수사 단계에서 뭔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도 얘기도 한번 얘가 읍소를 하면 한번 들어보고 그걸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구속을 유지할지 그거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판 단계에서는 그냥 쉬워. 그냥 판사님이 어차피 재판하다가 얘가 안 나와? 그러면 검사한테 지금부터 구속영장 발부하겠습니다. 검사님 그거 구속영장 발부하겠습니다 하면은 검사가 그냥 집행을 하면 돼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판 단계에서 구속은 큰 의미가 없어. 맞죠? 근데 수사 단계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을 못 믿는다니까요. 얘네들은 인권 침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안 건드리면, 옆에서 안 건드리면. 그럼 누가 개입해줘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인권의 수호자인 판사님, 법원 이 개입해서 이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실시심사나 구속적부심사 같은 경우는 판사님 앞에 가서 직접 얘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조문을 보면서 볼 거예요. 자, 200조부터 볼게요. 200조. 200조 보면요. 피의자 출석 요구가 있어요. 피의자 출석 요구. 그러면 이제 볼게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자, 피의자 출석 요구를 하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여쭤볼게요. 200조 조문 제대로 이렇게 저랑 같이 보는 것 말고 제대로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이거 안 읽잖아요. 어디서부터 보냐? 200조의 2부터 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200조의 2부터 보시면서 200조는 안 보셔. 근데 200조의 2 뭐뭐조의 2 이렇게 붙은 거는 전제가 앞에 무슨 200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조에서 붙여서 나오는 게 200조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200조의 2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200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천천히 볼게요. 피의자 출석을 요구를 했어. 수사기관이 당연히 조사를 하려면 부르겠죠. 저도 오늘 지금 이제 이거 조사 끝나고, 그러니까 조사래, 강의 끝나고 제가 이제 저기 마포경찰서 가야 되는데 그 피의자를 불렀으니까 저랑 같이 가겠죠. 제가 이제 변호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겠죠. 야,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조사받으러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안 튀어나오네, 요놈이. 요놈이 안 튀어나와.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지금 보면 200조의 2의 영장이한 체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200조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오케이. 예, 이건 이해됐고. 자, 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번 보게 되면 피해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밑줄 쳐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외우시죠? 외우는데 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법 공부를 할 때는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전제는 뭐다? 이해를 하고 외우셔야지 나중에 오래 기억이 남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부 때 공부 다 잘하셨죠? 그러니까 로스쿨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부 때 시험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전날에 저도 그랬어. 밤새고 들어가죠. 그리고 시험 봐. 그리고 점수는 나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험 보고 나오면 어떻게 돼? 다 잊어버려. 왜 그러냐면 생으로 외워서 그래. 생으로.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뭐 로스쿨 올 정도면은 이제 공부를 다 잘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수포자라서 뭐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이나 이런 거를 진짜 혼자서 고민을 해가지고 고민에 진짜 끝에 답을 얻었다면 그거 지금 풀라고 해도 풀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고민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뭐냐면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여기서 잠깐만 잔소리만 하면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자꾸 뭐 빨리 보려 그래.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대로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보지도 않는데 빨리만 봐. 그러면 자, 첫 번째 봤을 때 설 봐. 두 번째 봤을 때 설 봐. 세 번째 봤을 때 설 봐. 그러다가 변시 들어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설본 지식 같은 답안지를 쓰면 답안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볼 때 빡세게, 두 번 볼 때 빡세게, 세 번 볼 때 빡세게 보시고 세 번 이상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엄청 단축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저랑 한번 빡세게 보시고 제가 뭐 나중에 복습 거의 끝날 때 그러니까 오늘 강의 끝날 때 복습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건데 저랑 형사소송법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은 이 형사소송법 책을 정말 여러 번 보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끝났을 때 마지막 복습을 하시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시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면 3시간 안에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3시간 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시간 안에 볼 수 있고 1시간 안에 볼 수 있고 30분 안에 볼 수 있고 그러고다가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엄청 꼼꼼하게 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쫙쫙쫙 체포가 나오면 체포를 그냥 이렇게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체포하면 머릿속에 쫙 이게 깔리는 거예요. 아, 영장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아, 오케이. 영장의한 체포는 이게 있고 긴급체포는 뭐가 있고 현행범 체포는 뭐가 있었지. 아, 구속은 이렇게 나누지. 아, 구속은 수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되고 아, 재판 단계에서는 이렇고 재판 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모든 과목 다 똑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조문 봤죠? 자,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근데 이거 외워요. 제가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피의자의 개념이 뭐예요? 피의자의 개념이 뭐예요? 피의자의 개념이 이거잖아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외우시죠? 맞죠? 물론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자고요. 예, 이해하자고요. 예, 그래서 피의자가 뭐예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맞잖아요. 맞죠? 예, 그걸 다시 동어반복처럼 적어놓은 건데 그냥 이제 혹시나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입법자들이. 그래서 그거 밑줄 쳐놓으시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영장에 의한 체포 한번 볼게요. 우선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체포 영장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0조가 전제라고 했죠. 200조에 의해서 불렀어. 근데 얘가 안 오네? 아니면 불렀는데 이 새끼 도망갈 것 같아. 아,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약간 좀 강한 새끼나 이런 강한 언어를 쓸 수 있는데 그건 양해를 부탁드려요. 예, 왜냐면 수험생들이 이제 정확하게 좀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불렀는데 요놈이 실제 안 나오거나 아니면 불렀는데 요 새끼 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200조에 의해서 불렀는데 실제 안 나와. 그리고 아니할 우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 신경을 안 쓰고 써요.
뭐냐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요. 검사는 청구를 해요. 그럼 사경은요? 사경은 검사한테 뭐예요? 신청을 하고요. 검사는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 사경은 청구한다. 사경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막 바빠가지고. 근데 신청이랑 청구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검사는 그 권한이 있어가지고 청구를 하는 거고, 사경은 권한이 없으니까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검사가 자기 권한을 가지고 청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점수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만 교수님들 굉장히 예민하시죠. 예,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써놨다고 생각하면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우리가 AI가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답안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그럼 안 좋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꼼꼼히 매기려고 하시겠죠. 꼼꼼히 매기려고 하시면 뭐예요? 당연히 점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있어. 근데 미리 준비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 이거 먹고 살 거잖아요. 평생 변호사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정확하게 아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자, 검사는 청구하고요. 사경은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맞죠? 예, 이 개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 다액 50만 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뭐 우선은 그렇게 보시고, 자, 다만 규정이 있어요. 50만 원. 이거 경미범죄죠. 예,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첫 번째,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거가 여기 밑줄 치세요. 피해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그게 동그라미 1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에서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자, 다시 자, 동그라미 1번 피해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밑줄 쳐놓으시고, 자, 동그라미 2번 또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쳐놓으시고, 어디에다가 아니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여러분들 솔직히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자, 다만 50만 원. 저도 그랬던 것 같아. 50만 원 이하 이런 경미범죄 나오면 여러분들 막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맞죠? 근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영장이한체법, 긴급체포, 현행범죄법, 구속 다 포함시켜서 이제 그 하나하나 보면서 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 경미범죄 관련해가지고 경미범죄를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영장에 의한 체포만 요거 두 번째 게 있고 나머지는 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로 통일해서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 조문 보면 알아요. 조문 보면 알 건데 지금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이런 건지 다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해를 해야지 이걸 이제 쉽게 푸니까. 객관식에서 그래도 틀리시면 안 돼요. 틀리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경미범죄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그다음에 과료에 해당하는 거는 진짜 경미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진짜 모욕죄 그냥 뭐 이제 쌍욕 한번 날려도 막 몇십만 원 이렇게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50만 원 이하는 정말 경미하다는 거예요. 정말 경미한 건데, 정말 경미한 건데. 자, 그러니까 우리 수사 절차가 보통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피해자를 조사하고, 피해자 조사한 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되고, 피의자 조사를 한 다음에 뭐 또 필요하면 피해자를 부르거나 뭐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절차상 피의자는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돼요. 맞죠? 근데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러 안 나와. 불렀어. 200조에 의해서 불렀어. 근데 안 나와.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경미한 범죄거든요. 경미한 범죄인데 불렀는데 안 나와. 불렀는데 안 나와. 여러 번 불렀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안 되잖아요. 형사조차 진행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끌고 와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끌고 와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봐봐요. 50만 원 이하면 제가 굉장히 경미하다고 했잖아요. 경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려 정도로는 영장을 발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려 정도로는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우려 정도로는 안 돼요. 그럼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해요. 우려 정도는 안 돼요. 우려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실제 오지 않아야 돼. 실제 오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본문과 단서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아까 본문에는 분명히 우려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맞나요? 우려가 들어있었죠. 근데 단서 다만 50만 원 이하의 그 경미 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우려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맞나요?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틀리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영장 왜 발부하는 거예요? 영장에 의한 체포. 아까도 말씀드렸죠. 200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출석을 요구를 그러니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왜요? 형사 절차 진행해야 되니까. 맞죠? 맞죠? 예. 그러면 자 봐봐요. 보통은 이제 수사기관이 요즘이야 이제 뭐 문자 보내고 뭐 전화하고 이러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주거지에다가 출석 통지서를 보내거든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출석 통지서를 보낼 데가 없어. 출석 통지서를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출석 통지서를 보낼 데가 없다는 건 뭐냐면 걔가 조사에 출석이 보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다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 보면은 단서 조항의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은 200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에서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죠.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아니한 경우가 요렇게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은 요렇게 큰 범위라고 쳐요. 그럼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출석 통지서를 보내야 돼. 근데 출석 통지서를 보낼 데가 없어. 그럼 얘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출석 통지서를 보낼 데가 없는데 그럼 걔가 출석 통지서를 받지도 못하고 출석을 응하지도 그러니까 출석이 됐는 뭐 출석을 오라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럼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요. 체포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딱 보게 되면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있고 우선 영장에 의한 체포 지금 정리하니까 영장에 의한 체포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200조에서 출석하지 않거나 아니야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아무튼 요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워놓은 거고 그다음에 다만 경미범죄가 있는데 경미범죄 같은 경우는 경미하니까 우려 정도로 영장에서 잡아오면은 좀 인권 침해가 심하니까 실제 얘가 출석을 통지를 했는데 실제 안 온 경우 한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왜냐면 주거가 일정해야지 어디 사는지 알아야지 출석 요구 통지서를 보내는데 출석 요구 통지서를 보낼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출석이 담보가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다 들어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 외울 필요가 없이 이런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 조항 2항 1항의 청구를 받으면 지방법원 판단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거 뭐 체포의 상당성 뭐 이런 거죠. 상당하다고 밑줄 쳐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상당성. 네 번째가 이제 보면은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체포의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체포의 필요성이죠. 필요성. 맞나요? 근데 체포의 필요성은 뭐예요?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돼 있죠. 맞나요? 맞죠? 체포의 필요성.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고 조문하고 한번 하고 정리할 거예요. 자, 3항 보면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그다음 청구함에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가서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하는 사실이 있을 때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 자, 이거 재체포 재구속 제한은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 이해시켜서 정확하게 암기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체포한 피해자를 구속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래서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체포는 48시간 가둬놓게 하는 거예요. 맞죠? 구속이랑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48시간이랑 그 체포는 48시간, 구속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11 플러스 11, 그 다음에 뭐 2개월 막 이렇게 나가는 거 머릿속에 일이 있으셔야 돼요.
이내 200조의 1의 규정이 201조가 구속 관련된 거예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피해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봤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머릿속에 이제 박아 놓으셔야 돼. 조문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조문을 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조문을 도식화해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 어떻게?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영장에 의한 체포가 나오면 우선은 뭐 조문을 봐야 돼요? 200조 보셔야 돼요. 200조에 얘 근원이 어디냐? 200조부터 나오는 거예요. 200조에서 불렀는데 안 튀어나오니까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안 오니까 영장으로 발부받아서 데리고 오는 거죠. 맞죠? 예. 그리고 자, 요건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피의자.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야지. 범죄 혐의도 없는 사람을 왜 불러요? 수사기관이.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뭐예요? 예,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기서 다시 요 문구 그대로 쓰세요. 이거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데 막 본인들이 줄여서 뭐 체포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서 적지 마세요. 답안지 쓸 때 요건 이런 거 적을 때 여기 명확하게 적혀져 있는 거 딱 제가 아까 미추씨라는 거 그거 적는 거예요. 뭐 첫 번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대. 상당한 이유. 자, 그거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문을 보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서 시험장 가서 든든한 백이 뭐예요? 법전이에요, 법전. 그리고 법전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법전에다가 막 더럽게 표시하고 막 해야 돼요. 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서 답안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깨끗한 법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밑줄 치고 필기하고 이런 거를 법전에다 해놓으면 그 이미지가 살아난다고요. 그러면 그 법전을 보면서 내가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뭐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 요 도식화 아니, 그 다음에 우려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라요? 2항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 요건 2항으로 가서 어떻게? 상당성, 맞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상당하다고. 이건 체포의 상당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요건 뭐예요? 명백히 체포가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자,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요렇게 4개 요건을 갖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있으시면 되고 거기다 플러스 다만 단서규정 경미범죄 50만 원 이하. 경미범죄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셔야 돼. 영장의한 체포 왜 해요? 왜 하냐면 200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불렀는데 안 나와. 불렀는데 안 나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50만 원 이하인데 불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해자 조사, 고소장 접수가 되면 피해자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피해자가 안 나와. 그럼 절차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절차 진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차 진행 해야 되니까 얘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불렀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50만 원 이하면 정말 경미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려 정도 갖다가 영장 막 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실제 안 나와야 돼. 실제 안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실무를 안 해보시면 이거 수사관님들이 영장을 칠 때 그냥 한 번 불러서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 번 불러요. 정말 여러 번 전화도 하고 출석 통지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뭐 다 해요. 근데 안 나와. 그때 이제 영장 치는 거예요. 실제 안 나온 거. 그 다음에 안이 나온 거의 대표적인 유형이 뭐라 그랬어요? 출석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주거가 없네.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요? 안 나오는 게 이건 우려 정도가 아니죠. 안 나오는 게 벌써 이미 입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자, 영장의한 체포는 이거 머릿속에 요거 넣으시면 돼요. 요게 다예요. 요게 됐나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긴급체포를 볼게요. 긴급체포.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좀 깨나갈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랑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한 챕터씩 깨나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깨나간다. 그리고 다시는 안 틀린다. 네, 그 개념으로. 제가 그리고 요거 오늘 수업 막바지에 이거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 긴급체포 볼게요. 자,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긴급체포를 여러분들이 이거 긴급체포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긴급체포를 독특하다고 전혀 생각을 못해. 예, 전혀 생각을 못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조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걸 좀 느끼셔야 돼요. 자, 봐봐요. 200조의 3 보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이거 형광펜 쳐놓으세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까지 해놓으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영장이한 체포, 아까 범죄에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맞죠? 그냥 범죄, 이거,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냥 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것만 규정돼 있지. 뭐, 여기서처럼 뭐,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근데, 긴급체포는 뭐요? 사무, 장, 3. 요게 전제예요. 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긴급체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거 경미범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50만 원 이하. 자, 영장이한 체포는 50만 원 이하 관련돼가지고 규정이 나왔죠? 긴급체포는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나요? 사무장삼이라니까요. 전제가 사무장삼이에요. 사무장삼인데 50만 원 이하는 이론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긴급체포에서 경미범죄를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어. 왜? 사무장삼이니까 긴급체포에서는 경미범죄가 나올 이유가 하등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미범죄가 나올 이유가 없다. 근데 긴급체포는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체포는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독특한 거다. 왜냐하면 사무장삼, 요게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게 이제 밑줄 쳐놓으신 게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까지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다음 각호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증거인멸 밑줄, 도망 밑줄, 도망 우려. 그러니까 증거인멸 밑줄 쳐놓으시고 도망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려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여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자, 영장 없이 동그라미 하세요. 자,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이건 영장 없죠? 이건 영장에 의한 체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는 당연히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되겠죠? 맞죠? 맞죠? 예, 그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하면 네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요것도 좀 머릿속에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자, 긴급체포도 첫 번째 뭐예요? 사무장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우리 다음 각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뭐예요? 증거인멸, 그 다음에 도망이나 도망 우려. 됐나요? 네, 세 번째 뭐예요? 긴급을 요하는 거죠. 긴급을 요하는 거는 판례에서, 그러니까 여기 조문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적혀놨어요? 우연히 발견. 맞나요? 예, 요걸 요렇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사법경찰관이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된다. 긴급체포서 작성해야 되고,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랑 긴급체포의 사유 이런 걸 기재해야 된다. 그냥 이거는 보시면 돼요. 편하게. 자, 그 다음에 긴급체포 영장 청구 기한 200조의 4 계속해서 볼게요.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200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끊으세요. 네.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검사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은 검사에게 계속 나오죠. 뭐요? 검사는 주어가 검사할 때는 뭐요? 구속영장은 청구하는 거죠. 맞죠? 맞나요? 사법경찰관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뭐요? 누구한테 신청해요?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는 누구한테 청구해요? 관할법원 지방법원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데서 48시간이네. 48시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자, 구속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아까 제가 밑줄 치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볼 수 있어요. 밑에 보면 48시간으로 그냥 볼 수 있죠. 맞죠? 지체 없이라고 규정이 나와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면서요.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00조 3회 사망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된다. 긴급체포서 첨부해야 돼요. 예, 그냥 그 보시면 되고. 자, 2항 볼게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하지 못할 때는 피해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 자,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서 체포하지 못한다. 아, 이건 재체포 재구속 제한 한 번에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별표해 놓으시고 4번. 이거 정지문으로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이거 객관식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도 그렇고 혹시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또 판례가 있어요. 이거 그 핸드북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판례가 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러니까 별표해 놓으시고 보면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서면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원에 통지해야 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에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 쭉 적으래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조문 우리 영장의안 체포 있을 때 이런 조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근데 긴급체포에는 이런 조문이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긴급체포에는 사항 조문이 있어. 왜요? 왜? 자, 이거 영장 발부됐어요? 안 발부됐어요? 영장 없죠? 인권 침해가 48시간 이내에서 인권 침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인권 침해할 여지가 있으면 수사 단계에서 누가 개입한다고 했어요? 판사님이 개입한다 했죠. 맞죠? 판사님이 개입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판사님이 개입하는데 구속 같은 경우는 인권 침해가 굉장히 크니까 어떻게 한다? 판사님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하기 전에 아니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할 때 판사님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구속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구속 사유가 있는지. 맞죠? 근데 체포 같은 경우는 그럴 정도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24시간이기 때문에, 아니, 48시간이기 때문에 끽해봐야. 근데, 그래도 아무나 막 잡을 수 있잖아요, 수사기관이. 얘 잡아놓고 48시간 조사하다가, 쟤 잡아놓고 48시간 조사하고, 그냥 막 풀어줘. 영장도 가뜩이나 없어.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형사소송법에서 인권의 수호자 누구예요? 법원이죠. 판사님이죠. 그럼 누구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판사님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왜? 너네 인권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크니까 야, 니네 만약에 풀어주면은 구속영장 청구하면 어차피 나한테 와서 내 얼굴 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영장실심사 할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맞죠? 영장실심사 하면 어차피 그 사람 와서 인권 침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니네가 얘 잡았다가 풀어주면 그러면 걔 잡았다 풀어주고 얘 잡았다 풀어주고 얘 잡았다 풀어주고 그리고 내 통제를 안 받으면 너는 인권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는 너네 나한테 보고를 해 라고 해놓은 게 이 사항 규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30일 내에 동그라미 하시고 예, 서면 밑줄 쳐놓으시고 예, 그래서 그냥 요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야? 긴급체포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인권 침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사법경찰에 관한 긴급체포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된다.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뭐 이거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200조의 5가 뭐예요? 이거 뭐 보통 이제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보는 거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자, 영장의안 체포 같은 경우는 우리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하세요. 영장의안 체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요건들 나왔었죠? 그리고 경미범죄 있고 왜냐면 범죄가 특정된 게 없으니까 경미범죄 있고 경미범죄의 사유 중에는 두 개가 있고 두 개 중에서 실제 우려 정도는 안 된다고 했어요. 실제 안 나와야 돼. 그리고 실제 안 나온 유형의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규정해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그 다음에 긴급체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예요? 얘는 웃긴 게 뭐냐면 영장은 우선 기본적으로 영장은 없어. 영장은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장삼. 즉 범죄가 특정돼 있어. 맞죠? 범죄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뭐예요? 경미범죄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사무장삼이 전제이기 때문에 단 50만 원 단서 규정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50만 원 이하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할 필요도 없어. 헷갈려 하는 것 자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증거인멸이나 도망이나 도망 우려,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자, 이거
역사나 아니면 지하철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뭐라지? 뭐 이렇게 현상금 걸어놓고 약간 속된 말로 지금 제가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현상금 걸어놓고 이렇게 사람들 얼굴 딱 해놓고 뭐 밑에 죄명, 뭐 살인, 그다음에 뭐 인상착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잡는 게 이제 긴급체포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옛날에 보시면 이제 사건 25시라고 이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서 이제 막 경찰관들이 이제 막 지나가다가 우연히 딱 봤는데 확 잡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이제 긴급체포 경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긴급성 뭐요? 우연히 발견.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영장 발부된 상태예요? 영장 발부되지 않은 상태예요? 영장 발부되지 않은 상태니까 영장 발부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거는 법원이 당연히 개입을 해줘야 되겠죠. 맞죠? 왜냐면 인권침해 48시간이긴 하지만 아무나 막 잡아서 그냥 48시간 내에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치면 맞죠? 그냥 수사관이랑 판단해서 이거는 사무장삼 죄명 그냥 아무나 막 씌워 놓고 그 다음에 그냥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통제받아라? 법원 통제받아라. 그래서 긴급체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긴급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럼 뭐예요?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영장실시심사가 이루어지니까 어차피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판사님한테 어차피 가요. 법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얘가 잘못했는지 말 그대로 긴급체포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만약에 풀어주는 경우는 판사님한테 올 일이 없어. 맞죠? 영장실시심사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풀어낼 일이 없으니까 인권침해를 얘네가 하고 그게 그냥 흐야무야 되거나 아니면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48시간 동안.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법원에 보고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0일. 예, 이거 객관식 때문에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보는 게 현행범 체포부터 볼게요. 현행범 체포까지 하고 좀 쉴게요. 현행범 체포까지 하고 자 현행범 체포를 보게 되면 몇 조에 있나요? 현행범 체포 211조 규정부터 있나요? 맞죠? 211조부터 있죠? 자 이제부터 볼게요. 자 현행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행범 체포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발부가 당연히 안 돼 있겠죠. 맞죠? 영장이 발부가 안 돼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경미범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경미범죄 50만 원 이하 나오죠. 이건 나오죠. 왜? 현행범인은 말 그대로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놈이지 이 범죄가 50만 원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이런 거 규정이 없어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나오죠. 이것도 경미범죄 관련돼 가지고. 맞아요? 맞죠?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1조 규정을 보면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밑줄 쳐 놓으시고 실행하고 난 직후 밑줄 쳐 놓으시고 이를 현행범이라고 한다. 현행범 네모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밑줄 쳐 놓으시고 이거 뭐예요? 준현행범이라고 하죠. 준현행범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써 놓으세요. 준현행범. 자, 그 다음에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추적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지 밑줄 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흔적 밑줄 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냐고 도망 그 밑줄 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미지로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이미지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미지로.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 예,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있어. 살인을 저지르면 자기도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들은 막 거기 치우고 막 그러겠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찌르면 피가 튀어나오고 이러면 당황스러워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당연히 도망을 가겠죠? 근데 그거를 누가 봤어. 누가 보면서 저 새끼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새끼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적되고 있을 때 이거 이미지로 제가 기억하라고 그래요. 추적이 되고 있어. 추적이 되고 있는데 걔가 그러니까 걔가 막 도망가면서 칼을 들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피 묻은 칼이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예요? 보면은 작물이나 범죄 사용 때문에 인정하기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 계속 그림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칼을 들고 뛰어가고 있는데 웃긴 건 뭐냐면 웃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뛰고 가고 있는데 옷에 피가 흥건히 다 묻어 있는 거예요. 피가. 그럼 뭐예요? 사모에 뭐예요?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피가 흥건하게 적혀져 있었다니까요. 적셔져 있었다니까요.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막 뛰어가다가 앞에다 경찰관이
얘가 막 뛰어오니까 좀 이상하니까 딱 잡았어. 그리고 너 이름이 뭐야? 하니까 갑자기 또 도망가. 누구냐 묻는데 도망가. 예.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약간 그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좀 그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거 왜 그려 놓으라고 하냐면 이게 가끔 이제 오지선다로 해가지고 나오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딱 사지까지 있잖아요. 그럼 하나를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서 하나를 좀 바꿔 놓으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막상 또 시험장 들어가면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해.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머릿속에 이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기니디리로 고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을 찔렀고 도망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 새끼 잡아라! 옆에서 그걸 본 사람이 저 새끼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는데 칼을 들고 도망가고 있네. 칼에서 막 피가 뚝뚝 떨어져. 흔적이 있는 거죠. 맞죠? 가뜩이나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뭐 저 같은 이제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 피가 흥건히 적셔져 있었던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의복료 이런 데 흔적이 있을 거. 그 다음에 갑자기 앞에서 그 사람을 앞에서 이제 경찰 딱 보고 그 사람 딱 야, 너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또 도망가는 거야. 예, 그런 경우 상정하면 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 볼게요. 자, 212조 보면 현행범은 특징이 뭐냐면 자, 얘도 특징이 있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입법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제가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말 해도 되겠죠? 뭐 되는데 뭐 이거 뭐 국회의원들이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저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말하면 좀 똑똑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국회의원들이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법률을 보게 되면 진짜 소름 돋게 잘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똑똑한 거냐?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률은 제가 형사성법도 그렇고 형법도 강의할 때 다 말씀드리지만 법률은 규정된 취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규정된 취지를 모르고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외우기도 싫고 이해도 안 가니까 외우기도 싫고 이게 왜 있냐 싶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그 이 규정 취지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왜 규정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행범 체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요? 현행범이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장이한 체포, 긴급 체포 누가 해요? 수사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주어를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주어를 한번 볼까요? 자, 200조의 2 볼게요. 200조의 2 뒤에 쭉 내려가면 검사는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나요? 주어가 그렇게 나오고 자, 200조의 200조의 3은 어떻게 나와요? 검사, 사법경찰관은이라고 시작하죠. 주어가 다 수사기관이에요. 맞나요? 근데 자, 넘어와 볼게요. 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즉 뭐예요? 수사기관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그럼 현행범의 특징은 뭐냐면 요런 게 특징인 거예요. 요런 게 누구든지 잡을 수 있구나. 아, 현행범이라고 부르면 누구든지 잡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특징인 거예요. 특징인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자, 213조.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은 누구든지 잡을 수 있다니까. 만약에 수사기관이 아닌 놈이 잡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이제 또 규정해 놓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한 때는 즉시 밑줄 쳐놓으시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맞나요? 규정돼 있죠? 맞죠? 일반인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돼 있죠? 맞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인도받을 때에는 그 다음에 뭐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 사유에 대해서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는 체포자에 대해서 경찰관한테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아, 오케이.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덴만 사건 아세요? 아덴만 사건. 석혜균 선장님. 예, 아덴만 사건. 아덴만 사건에서 누가 소말리아 해적들 잡아왔어요? UDT 애들이 잡았죠. UDT 애들이. 그럼 UDT는 제가 다시 한번 뭐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면 UDT는 수사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군인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군인이죠. 사경 뭐 검사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근데 계속해서 여쭤보면 자, 걔네들이 제가 뭐 이거 날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소말리아 해적을 잡아서 대한민국의 부산의 김해공항까지 들어오는데 8일 정도가 걸렸어요. 8일. 예.
그리고 8일 정도 걸렸고 그 김해공항에서 부산지검 검사가 딱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걔네를 받으려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딱 바로 받았어. 근데 이슈가 된 건 뭐냐면, 자, 아까 여기 조문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한 데는 즉시라고 했죠. 제가 밑줄치라 했어요. 즉시. 그럼 여기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야, 그럼 8일이 지났는데 이걸 즉시라고 볼 수 있냐? 이 판례 아시죠? 즉시 아실 거예요. 아무튼 모르시면 저랑 같이 보면 되고, 예. 즉시에 해당하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법원은 이거 즉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 사유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파트에 들어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왜냐면 이거 지금 다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 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요 파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 이거 경미범죄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장이한 체포나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는 범죄를 특정해 놨어요, 안 했어요? 범죄 제한, 긴급체포처럼 사무장삼 이런 거 규정,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이거 경미범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나오죠? 예,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볼게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리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 범인에 대해서는 여기 밑줄치세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하나요.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만 나왔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아까 영장이한 체포 같은 경우는 경미범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왔었죠. 일정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 200조에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맞아요? 근데 이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만 나오고 왜 두 번째 거는 없어요? 왜? 생각을 잘 해보시면 답이 있어요. 자, 현행범인이에요. 현행범인한테 출석을 미리 요구할 수가 있어요. 범죄를 당장 지금 저지르는 놈한테 미리 마이너리 리포트잖아요. 그러면 그 가가지고 뭐 범죄 저지르는 놈한테 미리 딱 가가지고 너 출석하세요. 곧 범죄 저지를 것 같으니까 거기 범죄 저지르시고요. 출석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논리적으로 치면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장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데 출석 요구를 어떻게 미리 해요? 실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전제가 뭐예요?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온 경우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제가. 할 수가 있어요, 현행범한테? 안 되잖아요. 현행범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잡는 거잖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리 리포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왜냐면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답답해.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해. 그냥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영장이한 체포는 경미범죄 이렇게 애워야지. 그 다음에 이제 현행범 체포도 그냥 이렇게 애워야지. 그냥 애우는 거구나, 이거는. 외워서 이건 하는 거구나. 그리고 뭐 외워서 만약에 뭐 시험장 전에 뭐 보게 되면 보고 못 보게 되면 그냥 틀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공부를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시고 하시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죠. 현행범을 어떻게 미리 출석 요구를 응해요. 맞죠?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이제 되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체포는 요렇게까지 되고, 그 다음에 좀 절차를 보면서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영장 실시심사랑 구속적보 심사를 저랑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또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한 10분만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